자, 이제 제4과목입니다. 정보보안 일반. 자, 여러분들 이게 크게 보면 이제 여기 정보보안 일반 4과목은 일단 뭐 챕터 보안 요소 기술하고 제2과목 암호학입니다. 뭐 어렵다면 어렵다고 볼 수 있고 또 쉽다면 쉬울 수 있어요. 어떻게 보면 단답 형식으로 나오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물론 2차에서 뭐 2차에서도 거의 단답 형식으로 많이 나오고요. 어렵게 나오려면 또 어떤 원리라든가 이런 것들도 한번 포함된 적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잘 좀 공부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 챕터 1 보안 요소 기술부터 여러분들과 함께 보겠습니다. 자, 2-144페이지가 되겠네요. 자, 인증 기술 있습니다. 자, 보안 요소 기술 중에 인증 기술. 자, 인증하는데, 인증이 뭐냐 이거죠. 우리가 식별도 있고, 인증도 있고, 이렇습니다. 자, 1번은 사용자 인증 기술입니다. 자, 사용자의 인증, 이렇게 있습니다. 사용자의 인증. 자, 인증을 하고자 하는 주체에 대해서 식별을 수행하고자. 인증을 하고자 하는 주체가 누굴까요? 일단 사용자죠, 사용자. 그냥 식별을 수행을 하고, 식별. 그게 누구인지, 홍길동이 맞는지를 식별하는 거죠, 수행하고. 이에 대한 인증 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스템. 이런 것들을 또 기술, 이렇게 부르는 거죠. 그래서 정보의 생성, 전송, 처리 등의 행위에 관하여 사용자의 힘을 보증하는 것이다. 이제 뒤에 가면 좀 더 자세히 나옵니다. 그 다음 밑에 뭐, 기능 보세요. 원격지에 있는 사용자의 신원 확인. 그래요. 그 사람이 진짜 홍길동인지, 또 송수신자 간에 전송되는 통신 내역의 무결성을 보장을 해주고, 그리고 사용자의 통신 내역에 대한 부인 방지도 해준다. 뭐, 인증의 대부분, 기술에 뭐 부인 방지라든가 무결성, 식별 뭐 이런 얘기 많이 하지 않습니까? 일단 개론적으로 여러분들이 들어주시고, 두 번째는 사용자의 인증과 개인 식별입니다. 자, 여기 이제 자세히 나와요. 사용자 인증을 한번 보세요. 자, A가 B에게 자신이 A임을 확인해 줄 수 있게 하는 기술이다. A가 B에게 자신이 A임을 확인해 줄 수 있게 하는 기술. 이것이 사용자 인증이고요. 개인 식별을 보세요. B가 D에게 A인 척할 수 없게 하는 기술이다. 그러니까 홍길동인 것을 확인해 주는 기술이 식별입니다. 자, 여기 이제 그림을 한번 보세요. 그림을 한번 그려놓고 볼까요? 자, A가 여기 있어요. A가 있고, 좀 더 크게 그릴까요? 자, A가 있고요. 그 다음에 B가 있어요. 여기 B가 있고, 그 다음 D가 있습니다. D가 있고요. C는 당연히 여기 있게 돼요. C가 이렇게 있어요. 자, 여기서 A가 B임을 주장하는 거죠. 여기 사용자가 B에게 나는 홍길동이야 라고 주장을 하게 되죠. 맞으면 B는 어떻게 할까요? 오케이를 한다는 얘기죠. 그 밑에 보면 개인 식별은 내부 보안을 위해 활용하고, 보세요. 인터넷 뱅킹 등의 보안 사고에 대한 내부 직원이 외부인과 공모하여 고객이 돈을 인출하는 경우가 많음. 예전에 그랬다는 거예요. 지금은 그렇지 않습니다. 개인 A의 패스워드를 내부 직원 B가 알 수 있기 때문에 이를 불가능하게 하는 것이 개인 식별이다. 이거죠. A가 본인이라고 주장을 하는 것은 그죠. B가 그래, 너 홍길동이 맞아. A가 맞아라고 해서 인증을 해주는 겁니다. 근데 C가 만약에 A인 척을 하고, 내가 A야라고 하려면 B는 자, A가 아니고 C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얘는 아니라고 하는 거죠.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만약에 A가 B에게 나 A야라고 주장을 하니까 A가 오케이를 했습니다. 그럼 이 오케이 한 것에 대해서 B가 내가 A야라고 할 수 있었다는 거죠, 전에는. B가 B임을 숨기고 내가 A야라고 하면 D는 어떻게 되겠어요? 당연히 오케이를 해줬다는 거죠, 예전에는. 하지만 지금은 오케이 하지 않는다는 거죠. B가 A인 척 하는 것을 방지해 주는 기술. 이걸 우리 뭐라고 그래요? 식별이라고 한다. 식별. 이 인증에서 이 식별은 상당히 중요합니다. 왜 그러냐면 여러분들이 그 신용카드를 잃어버렸을 때 왜 신용카드를 누구나 같이 사용할 수 있어요? 여러분들 교통카드, 지하철 교통카드 많이 사용하지 않습니까? 그 교통카드를 잃어버리면 아무나 주워다 쓸 수 있죠. 그건 뭐가 안 되기 때문에 그래요? 식별이 안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단지 인증만 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 사람이
어떤 홍길동인지는 구분하지 않죠. 교통카드 리더가 또는 신용카드 리더가 홍길동은 인지하지 않습니다. 다만 그 안에 들어있는 정보로 해당 사용자면 무조건 홍길동이 사용하든 그 카드를 아니면 교통카드를 또 박길동이가 사용하든 무조건 인증을 해줘야 된다는 거죠. 거기에 만약에 식별 기능이 있다면 그 카드가 지금 홍길동이가 사용하고 있다는 것만 식별할 수 있다면 그 카드를 주워다가 아무나 사용할 수가 없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식별이라는 것이 그렇게 중요한 겁니다. 그죠? 인증에서. 자, B가 A인 척 하는 것을 방지할 수 있는 이 기술을 우리는 식별로 보는 것이죠. 개인 식별을 할 수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스마트 카드라든가 또는 교통카드가 이 식별이 가능하게 되면 아무나 주워다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그게 뭐 선의의 사용자든 또는 악의의 사용자든 선의의 사용자들도 얼마든지 카드 빌려주고 여러분들 뭐 부모님한테도 카드 갖다가 막 쓸 수 있는 게 뭐예요? 식별이 안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식별이. 그럼 이게 되면은 꼭 뭐 장단점은 있습니다. 그렇죠? 불편하겠죠? 약간은. 불편하면 보안은 강한 겁니다. 편하면 보안은 취약하다라는 것이. 자, 아시겠죠? 자, A가 A임을 B에게 주장하니까 너 A 맞아라고 오케이 해줍니다. 이것을 우리는 인증이라고 하는 거예요. 인증이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만약에 B가 인증을 해줬죠. 그래서 자신이 A인 척하고 B가 D에게 나 A야 라고 했을 때 너는 아니야 라고 할 수 있는 것은 뭐다? 식별이기 때문이죠. 왜냐면 여기서 지금 은행원 같은데 내부 은행원 직원들이 그렇습니다. 예전에는 고객이 맡기고 비밀번호라든가 어떤 작업을 해주고 돈을 인출해 줄 때 고객의 비밀번호를 다 알 수가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자기는 알 수 있기 때문에 그 고객의 돈을 언제든지 인출할 수가 있었다는 거죠. 자기 계정으로. 물론 그러면 안 되지만 자꾸 뭐 은행원이라고 해도 좀 그렇지만 예를 들면 그렇다는 겁니다. 그래서 얼마든지 인출할 수가 있었어요. 왜? 식별이 안 되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이제 식별까지도 하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사용자 인증과 식별을 약간 좀 여러분들이 구분할 필요가 있다는 얘기죠. 자, 좀 더 이제 자세히 한번 가봅시다. 145페이지에 보면 사용자 인증 시 보안 요구 사항이 있어요. 자, 식별 한번 볼까요? 자, 시스템에게 주체의 식별자를 요청하는 과정으로서 각 시스템의 사용자들은 시스템이 식별할 수 있는 유일한 식별자를 갖는다. 자, 식별이라는 거 뭐예요? 식별이라는 것은 자, 식별을 한번 다시 생각해 봅시다. 식별. 자, 식별은 홍길동이 홍길동임을 인증을 해주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제 아이덴티피케이션에서 이 식별을 보겠습니다. 식별. 식별은 뭐냐면 사용자가 시스템에게 사용자임을 주장하는 거예요. 요청하는 겁니다. 주장, 요청. 주장, 요청을 하는 것이 식별입니다. 개인 식별자는 반드시 유일한 아이디를 공유해서는 안 된다. 그렇죠. 사용자 아이디를 가지고 주장을 하게 되죠. 아이디를 가지고. 사용자의 아이디를 가지고. 자, 인증을 한번 밑에 보세요. 이메일 정보에 접근할 수 있는 주체 능력이나 주체의 자격을 검증하는 단계다. 자, 시스템의 부당한 사용이나 정보의 부당한 전송을 방지할 수가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식별을 주장을 했을 때 그 아이디가 너 맞아라고 해주는 이제 요거에 약간 반대가 되겠죠. 반대 개념이. 완전한 반대는 아니겠지만 일단 봅시다. 사용자가 있겠고 자, 사용자가 있겠고 여기 시스템이 있습니다. 자, 사용자가 아이디를 가지고 나 홍길동이니까 인증 좀 해줘라고 요청하는 이것을 우리가 식별을 한다라고 보는 거예요. 그러면 시스템은 내가 홍길동이가 맞아라고 이렇게 인정해주는 그죠? 그걸 우리가 인증이라고 보는 거죠. 인정해주는 이것을 우리가 인정을 해주는 겁니다. 너 맞아라고 인정해주는 이걸 우리가 인증이라고 보는 거죠. 인증. 자, 인증. 식별은 누가 요청해요? 사용자가. 인증은 시스템이 사용자 요청에 대해서 그래도 맞아라고 인정, 허가를 해줘야죠.
당연히 여기는 이제 권한이 들어가겠고 이런 것들 다 들어가겠죠. 주장 요청이 되는 거고. 자,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좀 가까이 이렇게 붙여서 썼지만 여러분들이 잘 정리를 하시면 됩니다. 자, 인가를 보세요. authorizaation. 사용자, 프로그램, 프로세스에게 허가한 권한을 의미한다. 자, 여기 인정을 해준다고 허가를 한다고 그랬죠. 인증의 개념에, 자, 인증의 개념에 요 개념을 이제 인증을 저는 authentication과 authorization을 어떻게 보면 합쳐놓았다라고 보는 겁니다. 여기서. 하지만 요걸 굳이 여기에서 인증과 authorization, 인가를 하게 되면 사용자 너 맞아라고 해놓고 허가권까지 준다? 얘가 바로 뭐가 돼요? 인가가 되는 거예요. 인가가. 자, 인가로 분리하겠습니다. 자, 인가가 되는 겁니다. 자, 인정을 해준 다음에 너 이러이러한 권한을 가자라고 권한까지 주는 이런 것들 우리가 인가라고 합니다. 사용자로 한번 다시 표현해 볼까요? 이렇게 사용자. 여기는 허가하면 여러분들이 좀 헷갈릴 수 있으니까 이건 삭제를 하겠습니다. 삭제를 이렇게. 왜냐면 인증과 인가를 좀 정확히 구분할 필요가 있다는 얘기죠. 하지만 대부분 우리가 사용할 때는 인증과 인가를 거의 같이 사용하기 때문에 한번 적어봤고요. 자, 요청에 대한 어떤 인증과 이게 시스템이죠. 인증에 대한 인증을 하고 어떤 허가, 뭐 허가도 좋습니다. 여기에 뭐 권한을 주어지는 권한까지 줄 수 있는 요것을 우리가 인가라고 한다. 인가. 그래서 인증과 인가의 개념을 약간 좀 뭐에 한번 여러분들이 주시면 좋냐면 권한까지 주시면 좋아요. 권한까지. 이건 인증은 네가 홍길동이가 맞아. 어떤 아이디를 가지고 들어오면 거기에 끝. 거기에 너는 홍길동이야? 그래. 너는 이런 권한을 가지고 시스템을 사용해봐. 예를 들어서 뭐 회사 같으면 뭐 사장이 있겠고 부장이 있겠고 과장이 있겠죠. 거기에 어울리는 권한까지도 줄 수 있는 게 인가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정리하십시오. 그 다음 또 하나 나오는 게 책임 추적 성리입니다. accountability라고 해서 멀티태스킹이 지원되는 네트워크 환경에서 누가 언제 어떤 행동을 하였는지를 기록하는 것이다. 이건 로깅하고 거의 같습니다. 로깅. 책임 추적성. 로그가 나중에 책임 추적이라든가 또는 어떤 사용자가 어떤 일을 하고 나갔는지를 다 기록하는 행위들을 로깅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필요시 그 행위를 추적 가능하게 하여 책임 소재를 명확히 할 수 있는 기반이 된다. 이 로깅이 그만큼 중요한 겁니다. 그걸 우리가 여기서는 지금 책임 추적성이라고 부릅니다. 책임 추적. 자, 번호를 굳이 붙이자면 1, 2, 3, 4 여기처럼 뭐 식별 그리고 인증, 인가, 책임 추적성 이것은 꼭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십니다. 기본적인 개념입니다. 왜냐하면 이 4과목에서는 이렇게 단답형으로 이런 개념에 대한 단답형식으로 시험이 좀 많이 나와요. 그래 정확하게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나 인증이나 인가는 꼭 좀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시기 바랍니다. 자, 책임 추적성은 뭐와 유사해요? 로깅. 로깅과 유사하다. 이렇게. 그죠? 책임 소재를 또 밝혀낼 수도 있다는 얘기죠. 자, 여기까지가 우리가 개인 식별, 사용자 인증 기술에 대한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이 정도만 정리하시면 여러분들이 꼭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꼭 기억을 하셔야 돼요. 이런 권한까지도 주어진다라는 거 잘 좀 기억을 하시면 되고, 이렇게 인증과 인가, 나머지는 뭐 식별에 대해서는 그렇게 어려울 게 없을 것 같습니다. 자, 큰 두 번째 이제 그런데 인증 기술, 인식 기술 중에서 두 번째 또 좀 매번 시험에 나오죠. 이 4과목에서는 거의 이 파트에 안 나오는 그런 파트는 없습니다. 생체인식입니다. 그죠? 생체인식 기술입니다. 아주 중요하죠. 여기는. 생체인식 기술 같은 경우. 자, 생체인식 기술하면 첫 번째로 뭐예요? 생리적 기술. 네, 생리적 기술. 그리고 행동적 기술로 나오죠. 행동적 기술. 구분할 줄 알아야 되겠죠? 당연히 시험에 나왔었고요. 생리적 기술은 인간의 신체적 특성을 측정하여 인증이나 확인하는 수단이다. 그죠? 생리적 특성. 태어날 때 가지고 태어나는 겁니다.
예를 들면 뭐 홍채 여기 나와 있죠. 지문 이런 건 태어날 때 가지고 태어난 거죠. 생후에 태어난 다음에 변경되는 것들이 아니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행동적 기술, 인간 행동의 특성을 측정한다. 몸짓이나 키보드 이게 시험에 한번 나왔었죠. 자, 생리적 기술은 그죠? 이미 가지고 태어난 거죠. 그죠? 태어난 후에 변경된다든가 이러면 당연히 인식 기술로서는 사용할 수가 없게 되는 겁니다. 행동적 기술은 인간의 행동 특성. 인간의 행동 특성을 가지고 표현하는 거죠. 몸짓이라든가 키보드 이런 것들이 다 행동적. 왜 사람마다 키보드를 두드리는 이 뭐 힘이라든가 속도라든가 이런 것들이 다 다르다는 얘기죠. 이제 그런 걸 가지고 인식을 해내는 것들입니다. 그 밑에 이제 생체 인식 기술에서 생리적 기술과 행동적 기술이 있습니다. 보면 생리적 기술은 뭐 지문, 홍채, 망막, 얼굴, 손, 음성, DNA. 그다음에 이제 행동적 기술은 뭐 서명, 당연히 사인도 사람마다 다 달라요. 그걸 가지고 인식 기술로 우리가 지금 사용하는 거거든요. 그 사인도 아무리 연습을 해도 그 복제하거나 흉내내기가 상당히 어려운 겁니다. 왜냐하면 힘이라든가 또 속도에 따라서도 얼마든지 본인이 사인을 해도 할 때마다 좀 달라지죠. 그런데 다른 사람이 사인하면 더 달라질 수가 있다는 얘기죠. 그런 행동적 특성을 가지고 인식을 해내는 겁니다. 그러니까 키스트로크, 키보드 타이핑이라든가 이런 거, 지문도 찍죠. 이것도 행동적 특성이라는 거 꼭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행동적 특성. 왜? 움직여서 찍는 것들은 다 행동적 특성이라고 여러분들. 음성. 가만히 있으면 인식할 수 있을까요? 소리 나오나요? 안 나오죠. 가만히 있으니까. 잠깐 침묵이 흐르죠. 음성도 행동적 특성이라는 거예요. 서명, 키스트로크, 지문, 음성까지도 다 행동적 특성이라는 것을 꼭 기억을 하세요. 나머지는 지문도 보세요. 지문은 또 뭐 생적 특성에도 해당이 되죠. 일단은 행동적 특성인 네 가지를 꼭 기억을 하시면 돼요. 서명, 그 다음 키스트로크, 그 다음 지문, 음성. 꼭 기억을 하십시오. 서명, 키스트로크, 지문, 음성. 나머지는 다 생리적 기술이다. 그런데 지문과 음성은 또 어디에도 해당돼요? 생리적 특성이라는 거죠. 사람의 목소리가 바뀌기가 상당히 어렵죠. 물론 뭐 모창이라든가 음성을 변조할 수는 있겠지만 사람이 태어나서부터 죽을 때까지 그렇게 음성이 바뀌진 않아요. 그죠? 우리가 뭐 가수들 이렇게 노래를 봐도 나이가 물론 뭐 아주 그렇게 똑같진 않지만 젊었을 때나 늙었을 때 나이를 들어서나 별 그렇게 차이가 없죠. 뭐 예를 들어서 뭐 이미자다, 조용필 뭐 이렇게 나오죠. 그런 것들은 다 이미 생리적 특성으로 가지고 태어나는 이런 것들이 생체적 특성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기서 여러분들이 이제 기억해야 될 건 뭐? 자, 일단은 행동적 기술에 이 서명이라든가 키스트로크, 지문, 음성이 있는데 이 생리적 기술, 생체적 기술에 지문과 음성이 같이 포함이 된다는 거죠. 생리적 기술이자 행동적 기술이다. 좀 여러분들은 요거 아직 시험에는 안 나왔어요. 근데 이게 나올 수 있습니다. 나올 수 있어요. 그렇잖아요. 생리적 기술과 행동적 기술을 같이 가지고 있는 생체 인식 기술이 뭐? 지문과 음성이라는 거. 여러분들이 좀 꼭 기억을 하시기 바랍니다. 아직 안 나왔는데 이런 거 꼭 내가 내고 싶은 문제는 꼭 나오더라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여기까지도 좀 이기적인 학생들은 기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게 생체 인식 기술이었었고요. 자, 요구 조건을 보세요. 보편성, 모든 사람이 가진 생체 특성이어야 돼요. 이게 또 시험에 나왔었죠. 요구 조건에 해당되지 않는 거. 보편성, 모든 사람이 가지고 있어야 돼요. 나만 가지고 있어서는 안 돼. 지문, 모든 사람이 가지고 있죠. 누구나. 자, 보세요. 구별성, 같은 특성이 있는 사람이 없어야 된다. 자, 지문은 보편성이 있는데 지문은 다 달라요. 그죠? 이것을 우리는 구별성이라고 합니다. 생체 인식 기술 중에서. 자, 보편성과 구별성 같이 갑니다. 모든 사람이 가지고 있대 달라야 된다. 구별성. 보편성은 모든 사람이 가지고 있는 거. 자, 영구성. 오랜 시간이 지나도록 생체 특성이 변화가 없어야 된다. 당연한 거죠. 지문이 어렸을 때 달라지고 커서 달라진다면 그 사람으로 우리가 알아낼 수가 없겠죠. 그래서 이것은
영구성을 좀 가져야 되고, 그다음 획득성, 생체 특성을 쉽게 얻을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렇잖아요. DNA. 자, 보세요. DNA, 물론 생체인식 기술로 사용합니다. 지문 사용합니다. 어떤 게 편리해요? 당연히 지문이 편리해요. 하지만 우리가 인식 기술로서는 누가 더 유리해? DNA가 더 정확하고 더 유리하죠. 위조하기도 어렵죠. 보안 특성도 상당히 강하죠. 하지만 DNA는 획득성에서 지문보다는 좀 떨어진다는 얘기입니다. 예를 들어 망막 같은 경우, 망막 채취하려면 눈 속에 있죠? 어렵다는 얘기죠. DNA 검사, 예를 들어서 우리가 여러분들 뭐 회사라든가 뭐 학교도 마찬가지죠. 생체인식으로 해서 딱 들어옵니다. 들어와요. 그런데 만약에 이 지문인식은 보안, 우리가 지금 생체인식 기술 중에서 그렇게 아주 낮은 단계의 보안 인식 기술이거든요. 인증기술. 그렇다고 해서 DNA로 하면 너무 정확하지. 근데 DNA 같은 경우에 한번 과학수사 연구소에다 의뢰를 하더라도 일주일은 걸리죠. 그럼 어디 뭐 회사 건물 들어가고 학교 들어가는데 그거 해가지고 들어갈 수는 없는 거 아니야. 그죠? 또 뭐 어떤 뭐 가구물이라는 걸 채취해서 인식시켜가지고 들어갈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이런 획득성에서 상당히 어렵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장 많이 사용하는 기술이 보안성은 떨어지지만 지문이죠. 뭐 획득할 게 없죠. 누구나 뭐 가지고 다니면 가지고 있는 거기 때문에 빨리 편리하게 사용할 수가 있다. 이게 생체인식 기술 중에서 요구 조건, 얘는 중요합니다. 요구 조건. 요구 조건. 당연히 개념을 여러분들이 알고 있어야 돼요. 보편성. 보편성. 두 번째, 구별성. 나만이 가지고 있어야 돼요. 누구나 다 가지고 있는 중에 나만의 가지고 있는 특성이 있어야 돼요. 그 다음에 영구성. 어렸을 때나 나이 들어서나 변하면 안 된다. 똑같은 특성을 가지고 있어야 되고, 다섯 번째가 획득성. 획득이 쉬워야 된다는 거죠. 너무 어려우면 사용하기가 어렵다는 얘기예요. 그렇잖아요. 뭐 우리가 망막 인식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상당히 어렵습니다. 획득성이. 물론 뭐 사용은 하고 있겠지만 그래서 많이 사용하지는 않는다는 거죠. 보편성과 구별성, 영구성, 획득성 꼭 기억하세요. 시험에 나왔고 뭐 이걸 이제는 뭐 이렇게 말로 설명해 놓고 얘를 하나하나 골라내라고 나올 수 있습니다. 잘 좀 기억을 하십시오. 뭐가 답이었었냐면 여기 보편성, 구별성, 영구성, 획득성, 뭐 정확성, 뭐 이런 것들 답이. 또 일반성 이런 게 답이 될 수가 있겠죠. 얘네들을 네 개를 꼭 좀 기억을 하고 의미도 알아야 되고 누구나 다 가지고 있는 것 중에 나만이 특성이 있어야 되고 그다음 어려서부터 나이 먹어서까지 변함이 없어야 되고 획득성 또 획득하기 쉬워야 됩니다. 너무 어려운 것들은 활용하기가 어렵다는 얘기입니다. 자, 여기까지가 생체인식 기술에 대한 개념 정도였습니다. 그렇다면 146페이지 한번 보세요. 신체적 특징에 따른 사용자 인증 이렇게 놨습니다. 홍채인식, 얼굴인식, 지문인식, 음성인식 이렇게 놨. 하나하나를 보세요. 이거 하나하나가 이제 중요하고 이 시험에 이제 이렇게 하나하나가 나올 때가 됐어요. 이제 4회, 5회 뭐 접어들기 때문에 자, 홍채는 생후 1, 2년 내 대부분 형성이 된다는 거예요. 홍채. 우리 눈 홍채. 그러니까 기존의 보안 시스템의 통합화나 독립적으로 운영이 가능하다는 거고요. 장기적인 안정성, 대규모 데이터베이스 처리에 이상적이다. 아주 인식 기술의 생체 인식 기술 중에서는 보안성이 아주 뛰어난 것이 지금 홍채 인식이에요. 장점을 한번 볼까요? 비접촉 방식이다. 그렇죠. 눈만 이렇게 갖다 대면 돼요. 그죠? 여러분들 영화나 이런 거 한번 가끔 보셨을 거야. 드라마 이런 데서. 눈 딱 홍채 인식시켜서 들어갈 수 있는 이런 것들 보시면 되죠. 자, 그 다음에 비접속성이고요. 다른 기술에 비해 좀 더 빠르고 정확하게 인식할 수가 있다. 인식이 상당히 빨라요. 인식 기술이. 자, 인식 속도가 편리하고 직관적인 사용자 인터페이스도 되게 편리해요. 일단은 처음에 이제 구축하기가 좀 그렇지만 사용하는 데는 편리하다. 그렇죠. 갖다 눈만 이렇게 갖다 대면 되니까. 눈만 갖다 대면 되니까. 그 다음 도난 분실 또는 손상될 우려가 적다. 그렇죠. 내 눈 잃어버리기 어렵죠. 물론 뭐 특별한 사유가 뭐 사고가 있다는 이렇지 않는 한은 도난 분실 및 손실 우려가 적다. 이것이 홍채 인식 기술의 장점이 있어요. 이게 생체적 특징에서 자 볼까요?
특성. 예? 홍채. 홍채 인식. 홍채 인식의 특징을 한번 보자. 봤다는 얘기죠. 그 다음 단점을 보세요. 이리디안사에서 원천 기술을 보유하고 로열티를 지불해야 된다. 이래서 홍채 인식이 많이 사용하지 못합니다. 이걸 사용하면 이리디안사의 이 원천 기술이 그 특허가 하나 있어요. 그런데 특허가 광범위하게 나 있다는 얘기예요. 그냥 홍채 인식 기술은 이리디안사에 그냥 귀속되는 거예요. 누구나 홍채자가 인식자가 들어가서 사용을 하게 되면 다 로열티를 지불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참 이 포괄적으로 이 특허가 설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함부로 사용을 하지 못합니다. 그죠? 또 사용을 하게 되면 로열티를 내야 되기 때문에 많이 사용을 하지 못한다. 이게 단점이죠. 단점. 홍채 인식 기술이 아주 물론 뭐 있지만 장점 하면은 뭐 여기 나옵니다. 생체는 뭐 생후 1, 2년 내에 대부분 형성된다는 거죠. 한두 살 때. 그리고 죽을 때까지 변함이 없고 다 가지고 있고 이 홍채 인식 기술이 상당히 보안성이 좋습니다. 장단점 설명드렸죠. 이 책에 잘 정리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이제 판서는 좀 줄이겠습니다. 여기서는 자 얼굴 인식 한번 볼까요? 얼굴의 특징 눈, 코, 입을 이용하여 사용하는 인식 방식이다. 눈, 코, 얼굴 갖다 이렇게 들이대는 거죠. 얼굴의 2차원 또는 3차원의 이미지를 이용하거나 열상 정보 그렇죠. 열에서 어떤 정보를 보면 막 이렇게 붉게 또는 녹색으로 이렇게 열상 카메라를 대면 이런 것도 나타나잖아요. 동영상에서의 얼굴 정보를 이용을 한다. 장점, 생체 인식 방법 중 가장 자연스러운 방법이다. 얼굴만 그냥 이렇게 들이대면 되죠. 뭐 홍채도 거의 뭐 비슷한 하겠지만 홍채는 그래도 정확성을 띄워가지고 갖다 이렇게 인식 장치에 대게 되는 거죠. 접촉을 하게 되고요. 뭐 완전 접촉은 아니지만 갖다 된다는 얘기죠. 장점 보세요. 생체 인식 방법 중 가장 자연스러운 방법이고 비접촉식 자연스럽게 인식할 수가 있다. 뭐 홍채나 얼굴 인식이나 비접촉식으로 자연스럽게 인식시킬 수가 있다는 거예요. 단점 보세요. 노화, 안경, 가발, 조명 등의 영향을 받는다. 또 요즘에는 더 영향을 받는 게 뭐 있겠어요? 성형. 얼굴은 성형하면 끝이에요. 아주 취약하죠. 그 다음 변장 및 세월이 흐르면 생기는 얼굴 변화 등의 약점을 가지고 있다. 얼굴은 어렸을 때부터 늙을 때까지 변해요, 안 변해요? 적어도 한 10번은 변할 거예요, 10번은. 그죠? 10번은 변할 겁니다. 그래서 편리하긴 하지만 그리 얼굴 인식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참 많이 사용되지 않는다는 거죠. 그 다음에 사진 등을 이용한 사칭이 가능하고 여기는 뭐 성형은 안 나왔지만 요즘에 이제 성형이 나오죠. 성형하면 그냥 끝이죠. 뭐 그죠? 얼굴 인식의 장단점을 한번 봤습니다. 그 다음 지문 인식을 한번 볼까요? 얼굴 인식 봤죠? 얼굴 인식도 한번. 대표적인 인식 기술만 정리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지문 인식 있네요. 지문 인식. 지문인식. 땀샘이 융기되어 일정한 흐름을 형성하는 것이다. 그 실제적으로 보면 이 지문에는 골이 있고, 그죠? 그걸 뭐, 골이 있고, 뭐, 두둑이라고 뭐라요? 이렇게 나오잖아요. 골이 패여 있고. 사실은 거기에 그 깊이와 또 어떤 전자파가 도달하는 시간, 이런 걸 가지고, 인식을 해내는 기술입니다. 예. 지문 인식이. 우리가 그냥 대충 사용하는 것 같은데 땀샘이 융기되어 일정한 흐름을 형성하는 것이다. 그래서 그 형태가 개인마다 서로 다르고 평생 변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영구성이 있고 개인마다 다르다는 얘기는 뭐? 구별성이 있다라는 얘기예요. 영구성이 있고 구별성이 있고 보편성도 있죠. 그렇죠? 누구나 다 지문은 가지고 있잖아요. 물론 막 일을 막 손으로 많이 사용하는 사용자들은 뭐 지문이 없어질 수 있지만 태어날 때부터 없어진 건 아니죠. 이거 특별한 경우고 다 영구성, 획득성, 편함 다 해당이 되죠. 요구 조건에. 자, 생체 인식 중 가장 오래되고 많이 사용되는 방법이다. 생체 인식 중에서 가장 많이 사용하는 방법이 뭐다? 지문 인식입니다. 이것도 기억할 필요 있죠. 기억할 필요 있다. 그 다음 주로 수사 목적으로 많이 사용되는 인식 방식이다. 경찰서에 거의 뭐 지문 등록 다 돼 있죠. 수사할 때 많이 쓰고 요즘에는 이제 수사 지문도 많이 쓰지만 DNA 검사를 많이 쓰죠. 과학 수사에서는. 주로 수사 목적으로 많이 사용된다는 거 기억을 하시고. 그 다음 지문인식 센서. 지문인식 시스템의 정확도는 지문을 입력하는 센서의 정확도에 영향을 받는다. 정확도 아주 중요하죠. 그 정확도를 너무 높여놓으면 진짜 인식시키기가 어렵죠. 그걸 너무 낮춰놓으면 위조하기가 너무 쉬운 거고 항상 그런
반비를 하게 되는 거죠. 광학식, 반도체 방식, 초음파 방식, 열 감지 방식 등이 있다. 열 감지 방식은 압력 센서가 작아서 휴대전화 등에 사용될 수 있다. 요즘 휴대전화 인식하는 거 많이 있죠. 여러분들 그 노트북도 부팅을 할 때 지문으로 인식해야지 부팅되는 그런 인식 기술로 많이 사용하고 있죠. 물론 뭐 회사나 이런 데 뭐 출입하고 이런 데는 뭐 너무나 많이 사용되는 거고. 자, 그 다음에 용도를 한번 보면 ATM이라든가 대여 금고, 도어락 특히 굉장히 많이 사용합니다. 도어락이 뭐 여러분들 가정에서 그 아파트 출입문도 생체인식, 그 지문인식으로 많이 사용하고 있지 않습니까? 장점, 지문 채취가 쉬우며 지문 채취 시 거부감이 없다. 그렇죠. 그냥 갖다가 이렇게 지문 딱 대기만 하면 되기 때문에 그걸 뭐 여기서 뭐 혈액형을 뭐 피를 뽑는다든가 이런 것도 아니니까 너무나 쉽고 채취하기가 쉽다는 얘기입니다. 거부감 없죠. 뭐 갖다 거부감 없습니다. 그럼 뭐 생체인식, 이 홍채라든가 이럴 때는 약간 거부감이 좀 있잖아요. 그죠? 약간은 있어요. DNA, 과금을 채취하잖아요. DNA 분석해 보려면 이제 그런 것들이 있다는 거고. 단점 보세요. 손을 많이 쓰는 직업에 종사하는 경우 지문이 훼손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다. 그렇죠. 회사에 출근할 때는 인식을 해서 왔어요. 그런데 어떻게 일을 하다가 뭐 물론 많이 일하면 이게 지문이 지워져서 그렇지만 만약에 이 오른쪽 손가락 지문을 인식시키는, 물론 두 번째 손가락을 인식시키는 것도 많이 있지만 그걸 다쳤어요. 거기를. 그 퇴근할 때 인식시켜야 되겠죠. 돼야 안 돼요? 당연히 안 된다라는 거예요. 당연히. 이제 이런 또 단점이 있다는 얘기고. 그 전 인구의 2%의 지문을 얻기가 어렵다. 2%의 지문을 얻기가 왜요? 손을 많이 쓰는 직업을 가진 그런 사용자들은 지문이 다 지워져 있어요. 여러분들 이제 그런 주변에서 간혹 가다 그런 분들이 있을 거야. 그렇게 되면 채취하기가 지문 인식이 불가능하다는 얘기죠. 이제 그런 단점이 있다라는 거. 자, 지문 인식이었고요. 그다음 이제 네 번째 음성 인식입니다. 음성 인식. 음성인식. 자, 사람의 목소리 높낮이. 제가 지금 강의를 하고 있지만 이 높낮이가 그 누구나 같은 건 아닙니다. 그렇죠? 이렇게 하는 어떤 아나운서가 하는 톤과 제가 이렇게 강의하는 톤은 완전히 다르다는 얘기죠. 높낮이도. 성량, 음색 등을 통하여 인식할 수가 있고, 사용자 인증을 위한 기술보다는 컨텐츠 인식 쪽으로 발전이 된다. 음성 인식 그러잖아요. 컨텐츠 쪽으로 많이 하게 되죠. 음성으로 인식하는 경우는 거의 없어요. 여러분들 그 스마트폰 같은 경우 음성으로 우리 집 뭐 이런 거 있죠. 물론 그렇게 간단한 인증에 대해서는 음성 인증을 하지만 이 고난 진짜 위험성이라든가 또는 어떤 기술적으로 해서 보안성이 강한 데는 음성 인식 가지고는 거의 힘들죠. 왜? 모창도 가능하고 그죠? 음성 모사도 가능하죠. 그죠? 사용자 인증 기술보다는 컨텐츠 인식 기술 쪽으로 발전해요. 그래서 간단한 거 외에는. 장점, 음성 취득 장비에 드는 비용이 저렴하다. 그건 뭐 그때그때 달라요긴 하겠지만 전화나 인터넷으로 원격지에서도 인식이 가능하다는 거. 음성으로. 자, 단점, 다른 생체 인식 기술에 비해 오류율이 높다. 그렇죠. 아무리 하더라도 뭐 자고 일어났을 때 음성과 또 뭐 술을 한잔 했을 때 음성, 기분 좋았을 때 음성과 기분이 다운됐을 때 음성 다르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런 것들이 오류율이 높을 수밖에 없습니다. 일단 건강 상태, 성대모사, 녹음에 취약하다라는 거, 그건 당근이겠고, 음성의 품질과 저음의 영향을 받는다. 그렇죠. 뭐 이렇게 인식하려고 우리 집 했는데 옆에서 막 어떤 갑자기 무슨 잡음이 들어간다든가 그랬을 때 인식이 안 되겠죠. 이런 단점도 가지고 있다. 홍채 인식, 얼굴 인식, 지문 인식, 음성 인식. 그래도 우리가 많이 사용하고 중요하고 또 보안 강도가 높은 4개 인식 기술만 이렇게 따로 정리를 해놨습니다. 여러분들이 한번 몇 번만 읽어보시면 그렇게 어려운 건 없습니다. 생체 인식 기술에서는 그렇게 어려운 게 없어요. 또 틀릴 일도 거의 없습니다. 그 다음 밑에 이제 신체적 특징에 따른 사용자 인증의 구성 요소를 보세요. 인식장치, 생체 정보를 측정, 인식장치 있죠? 여러분들 처음에 지문할 때 어떻게 해요? 등록을 해버리죠? 그래 데이터베이스로 구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인식장치가 필요하겠고, 프로세서, 특정한 특성을 저장할 수 있는 형태의 자료로 변경을 해놓고, 그 다음 저장장치는 인증 처리 결과를 저장할 때 사용을 했죠. 그래서 지문 인식을 하게 되면 그 DB에 있는 것과 내 지금 지문을 비교를 하겠죠. 그래서 같으면 오케이, 다르면 당연히 not okay가 될 것입니다. 자, 생체 인식 기술에 이제 정확성 FAR이 있고,
FRR이 있습니다. 이제 false acceptance rate. 그죠? 이거를 뭐라고 그러냐면 잘못된 받아들임. 그래서 뭐라고 그래요? 오수락률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오수락률. 정확성을 보면 생체인식 기술의 이 정확성을 한번 보겠습니다. 두 번째로 정확성. 여기는 이제 여기에 나오듯이 FAR과 중요하죠? FAR과 FRR이 있어요. FRR. 그죠? 이걸 우리가 오수락률이라고 합니다. 잘못된 수락, 허가라는 얘기죠. 수락률. false acceptance rate. 자, 이걸 오거부율이라고 그래요. 오거부율. 오거부율. 그죠? 이렇게. 그죠? false rejection rate. 오거부율. 자, 오수락률은 뭘까요? 잘못 받아들였다. 자, 잘못된 허락. 오수락. 자, 이 문제. 147페이지 한번 보세요. 시스템이 정교하면 정확도는 높아지지만 사용이 어려워진다. 그렇죠. 여러분들 예를 들어서 지문 인식을 하는데 너무나 정확하게 보안 강도를 올려놓으면 실질적인 정상적인 사용자도 지문이 제대로 인식을 못하죠. 너무나 높여놓은 보안 강도를. 그렇다는 얘기죠. 높지만 사용이 어려워져요. 그리고 이게 애매하다는 얘기죠. 자, 시스템의 정교함을 낮춰버리면 쉽게 출입이 가능해진다는 거죠. 다른 사용자도 웬만히 지문이 유사하기만 해도 인증을 해버리는 거야. 그래서 항상 이 오수락률과 오거부율에서의 여기에 보면 그 그래프 나오죠? 147페이지에 오수락률과 오거부율에서 CER이 있어요. 크로스오버 에러 레이트라는 얘가 갖는 그 지점이 상당히 민감해진다는 겁니다. 동작 절차를 보면 등록, 인증, 안정성 여부, 그 수락률, 그 다음 오거부율. 오수락률이죠. 거기서 여러분들이 한번 추가를 해놓으세요. 수락률이 아니라 오수락률, 오거부율입니다. FAR과 오수락률과 FRR, 오거부율이 만나는 지점 CER, 이건 이제 크로스오버 에러 레이트라고 합니다. 낮을수록 인증 과정이 더 정교해진다. 이거 꼭 기억을 하셔야 돼요. FAR과 FRR이 교차하는 지점 CER이 낮을수록 거기 나와 있죠. 점으로 되어 있죠. 만나는 지점입니다. 그래프에서. 얘가 밑으로 내려갈수록 정교해진다. 그 얘기는 보안 강도가 세진다라는 얘기죠. 보안 강도가 세진다. 그리고 그 점선으로 돼서 거부와 수락이 있어요. 좌측으로 가게 되면 거부율이 높아지는 거고 우측으로 가면 수락률이 높아지는 거다. 이거죠. 수락률이. 그래서 잘 좀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시면 됩니다. 자, 잘못된 측정 기준에서 오거부율을 한번 보세요. 이걸 FRR 그리고 타입 1이라고 한다. 생체인식 시스템에서 등록자를 비등록자로 잘못 거부하는 확률이다. 자, 오거부율이라는 건 잘못 거부하는 거예요. 잘못 거부하는 얘기 뭐예요? 정상적인 사용자를 공격자로 인식을 하는 거예요. 이때는 보안 강도를 너무 강하게 해놓으면 정교하긴 하겠지만, 자, 정상적인 사용자가 지문을 인식시키는데 인증 시스템에서 인증을 해주지 않고 거부하는 겁니다. 이걸 우리가 FRR, 오거부율에 해당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얘는 FRR은 뭐예요? 정상 사용자를 공격자로 인식합니다. 정상 사용자를 공격자로, 비정상 사용자로 인식을 한다. 그래서 공격자로 여러분들에게 이해하기 좋게 공격자를 표현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FAR, 오수락률은 뭘까요? 오수락률은 자, 공격자를 반대예요. 공격자를 정상 사용자로 수락해버린 거예요. 자로 인식해버린 거예요. 공격자를 정상 사용자로 인식. 그러면 어떻게 해요? 뚫리는 거죠, 보안에서는.
O 거부율은 정상 사용자를 공격자로 인식을 해버리는 거야. 어쨌든 뚫리진 않지만 정상 사용자가 사용을 하지 못하게 돼버리는 거죠. 자, 이렇게 반대의 개념을 가지고 있다. FAIR. False Acceptance Rate냐, False Rejection Rate냐. 자, O 수락률, O 거부율을 여러분들이 자, 개념을 잘 잡으셔야 됩니다. 시험에 매번 나오고 잘 나와요. 자, 그래서 허가된 사용자가 시스템의 오류에 인한 접근 거부되는 비율이다. 그렇죠. 비율이라는 거죠. 그래, 총 시도 횟수 중 부정 거부 횟수를 백분율로 표시한다. 자, O 거부율을 여러분들이 잘 아시면 되고. 자, O 수락률 보세요. FAR 타입 2입니다. 생체인식 시스템에서 비등록자를 등록자로 잘못 수락하는 일이다. 그 얘기는 뭐? 공격자를 정상 사용자로 인식을 해버리는 겁니다. 허가되지 않은 사용자가 시스템의 오류에 인한 접근 허용되는 비율. 공격자를 정상 사용자처럼 인식을 해버리는 거죠. 총 시도 횟수 중 부정 허용 횟수를 백분율로 표시한 것이다. 그 다음 FRR과 FAR의 교차점. 잘못된 거부 비율과 잘못된 허용의 비율의 교차점. 이걸 CER이라고 하죠. 크로스오버 에러 레이트. 그 다음 등록 실패 후 하나의 생체 원시 데이터 레코드를 등록할 수 없는 사용자가 발생하는 측정치이다. 사용자가 발생하는 측정치. 뭐 이건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O 거부율, O 수락률. 그 다음 FRR과 FAR 교차점 CER을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셔야 합니다. CER은 낮을수록 더 정교해진다. 보안 강도가 세진다. 교차점이 높아지면 보안 강도가 약해지고 잘 기억을 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입니다. 소유에 기초한 사용자 인증. 사용자가 소유한 인증 수단을 이용해 인증을 수행. 뭐 스마트 키라든가 스마트 카드, 신분증 이런 걸 가지고 이렇게 인식해내는 거죠. 인터넷 뱅킹 카드, 그다음 OTP, 원타임 패스워드, 공예 인증서, 교통 카드, USB 이런 것들이 다 소유야 가지고 다니는 것들이죠. 소유라는 건 뭐야? 가지고 다니는 거예요. 가지고 다니는 거. 지니고 다니는 거. 소유에 기초한 사용자 인증은 다른 사람이 쉽게 도용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내 스마트폰 카드만 누가 습득할 수 있다면 충분히 가능하죠. 도용이. 단독으로 쓰이지 않고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것에 기초한 그런 사용자 인증과 생체적 특성에 기초한 사용자 인증은 함께 사용한다. 복합 인증을 하게 돼요. 그래서 아이디로 한번 인증을 한 다음에 생체 인증을 한다든가. 우리가 그 인터넷 패킹 같은 경우도 여러분들이 만약에 인터넷 사이트에 로그인을 하고 들어가서 또 공인인증서로 할 수도 있겠죠. 뭐 이런 것들이 같이 사용할 수 있다는 것. 또 공인인증서와 뭐 지문으로 같이 한다든가. 요즘엔 복합 인증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 다음 기타 인증 방식의 서명인식, 서명상의 특성과 서명 동작 사이의 간격, 펜의 압력 등으로 분석하는 기술이다. 한 번씩 읽어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장문인식, 손의 길이, 두께 등의 기하학적 특성을 측정을 하는 거고, 다른 생체 기술에 비해 유사성이 높다. 잘 사용하지 않습니다. 세 번째, 젤라틴을 이용한 인공지문과 라이브니스 테스트. 석고로 몰드를 제작해서 중탕한 젤라틴을 물과 혼합하여 몰드에 부어서 가짜 지문의 제작이 가능하다. 이거 영화 이런 데 많이 나오죠? 어떤 사람이 이렇게 지문한 것을 스카치 테이프 비슷한 거를 이렇게 딱 표본을 채취에다가 이 젤라틴이라는 것을 사용합니다. 그 지문을 만들 때. 왜냐하면 그게 사람의 피부와 유사하게 해서 정확하게 틀을 몰드로 만들어낼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 젤라틴이 가짜 지문에 대한 높은 인식률을 제공하지만 차갑게 보관해야 함. 그죠? 라미니스 테스트 기능을 이용해서 살아있는 지문인지 죽어있는 지문인지를 측정해야 한다. 예전에는 젤라틴이나 이런 걸 만들어가지고 인식해서 금방금방 이 공격자들이라든가 비인가자들이 통과하니까 이제는 라이브니스 테스트라고 하는 겁니다. 진짜 살아있는 지문인지. 왜? 살아있는 사람이 지문이라면 열도 날 것이고 거기에 땀도 있겠죠? 이제 그런 것까지도 테스트하는 것이 라이브니스 테스트입니다. 그러니까 네 번째, 알고 있는 것에 기초한 사용자 인증, 패스워드라든가 핀번호, 알고 있는 거, 머릿속으로 기억하고 있는 거에 대한 인증. 너무나 많이 사용하는 거죠. 기본이 패스워드, 또 아이디 이런 것들. 또 핀번호, 요즘에. 핀번호 많이 사용하죠. 그래서 두 가지 이상의 숫자 조합에 대한 질문을 답변하는 방식. 이걸 우리가 알고 있는 것에 기초한 사용자 인증이라고 한다. 자, 여기까지 해보았습니다. 우리가 생체 인증, 인증 기술부터 생체 인식 기술까지를 여러분들하고 같이 한번 살펴봤는데요. 시간이 좀 됐죠? 잠시 쉬었다가
이어서 계속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